안녕하십니까. 자, 사회복지 정책론 핵심 요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그 기본서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으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심심찮게 그 연대기적인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의 시작은 그 이제 고대 이런 것들 좀 생략하고요. 그 일제 강점기 이전 단계에서는 일단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이제 출발인 거죠. 국가에서는 아무런 그런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그때의 일제 시대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포섭 정책이었던 거죠. 엄밀한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광복이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누가 주축이 되었을까요? 그때는 미군정입니다. 미군정에서 여러 가지 그 구호정책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제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일종의, 당시에 따지고 보면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긴 했지만 미국의 속국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구호가 될 수 없었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본다면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으로부터 여러 그 여기 원조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국 원조 기관. 그래서 그들이 또 연합체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외국 원조 기관 연합회, 카바. 이제 이들이 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 고아, 또는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여러 이제 그 원조 기관들끼리 연합체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총 7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외국 원조 기관 연합회의 대다수의 기관들은 70년대 초반에 다 본국을 떠납니다. 떠나지만 이제 계속 명맥을 유지해온 기관들이 여러 있죠. 현재까지 월드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또는 세이브 더 칠드런, 그런 몇 군데 그 소위 메이저급 그런 구호기관들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부가 시작되죠. 군사정부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할 때 일정 정도 좀 그 공통점이 있는데, 특수계층을 위한 이제 복지가 중심이 됩니다. 특수계층이 누구 있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보호 대상 이전에 먼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 상당히 국가로서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특수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수직역. 여기 해당되는 사람 다 아시죠? 우선 공무원,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누굽니까? 군인이죠. 자, 이들을 위한 이제 복지 체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회복지 발달에서 안 좋은 케이스죠. 국민들 중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관심 보여야 되는데, 일단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수직역연금을 만들죠. 공무원연금 1960년, 군인연금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1963년, 그다음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이런 것도 만들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은 이제 연금이 고갈됐죠.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좀 있으면 이제 고갈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그 선별주의적 복지가 특징이다. 선별주의 복지.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에서 시작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 위주였던 것이죠. 생활보호법, 이건 좀 알아두십시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선별주의적 복지가 이제 중심이 된 복지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죠.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이 이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법 1963년 산재보험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회보험 시대가 하나씩 단계별로 시작되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보험의 역사를 봤을 때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도 사회복지에서 크게 일단 선별주의, 보편주의라고 본다면 선별주의는 이제 정말 소득이 어려운 빈곤층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보편주의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결국 노동자부터 시작이 된다. 점차 뭐 자영업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당시의 사회복지는 그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노태우 정권과 이제 김영삼 정부 시대가 됩니다. 4대 보험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989년 7월달 도시지역 자영자들에게 의료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또 열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생산적 복지 시대. 이것은 바로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영국에서 출발했던 것이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기든스가 제창한 제3의 길의 이론을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생산적 복지를 추구했던 사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따가 살펴보지만 제3의 길은 한계가 많습니다. 완벽한 보편주의 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생산적 복지 시대가 열렸는데 시대적 상황과 이에 대한 이제 대응이 출발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IMF죠. 대량 실업. 국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복지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만들고 2000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이 생산적 복지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근로연계복지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근로연계복지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로 이제 확대가 되죠. 어쨌거나 근로연계복지가 시작되고 그리고 인적 자본의 투자는 사회투자 전략이 또 추진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사회투자 전략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아주 활발하게 확대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김대중 정부 시대부터 생산적 복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참여복지라고 그러죠. 참여복지 시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 새로운 복지 욕구가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죠. 무엇입니까?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이 비효율성 때문에 주민생활 서비스와 같은 그런 전달체계가 개편하죠.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래서 뭐 그 국민연금을 개혁하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또 새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십니까, 부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또 만듭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시행이 됐으나 실제로 그것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입니다. 그처럼 그 새로운 복지요구 때문에 그 사회복지 정책이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크게 변화가 돼서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김대중 정부 시기죠. 생산적 복지로 확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런 새로운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지수로 따지면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장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의 기초에 기반해서 크게 확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이명박 정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능동적 복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미 계획이 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런 형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굳이 있다면 그 장애인 연금이 신설됩니다. 사실은 이 장애인 연금이 말이 많았는데 그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제 공약을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네 명의 대통령이 다 공약을 했는데 결국에 그걸 지킨 사람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그 이전 정부에서 계획된 것을 그대로 그 실행에 옮기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복지 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 그 너무 굵직굵직한 것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장기 요양보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기초노령연금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회복지 지출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복지가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었어요. 늘었으나 그 복지가 후퇴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자 이런 것과 같은 너무나도 지출 부분이 큰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다른 영역을 크게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오히려 이제 그 배제시키고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 곳에 뭐 식비를 이런 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를 크게 후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놨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전체 어떤 규모의 확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국가의 역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국가가 태동하기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아시겠지만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자, 이 법은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다음에 구빈법 또는 빈민법 똑같이 쓰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의 영국에서 해왔던 그런 구빈법을 이제 통폐합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특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빈민을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민, 도와줄 가치가 없는 빈민.